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만 잡은 이 외교였다 보고요. 이런 푸들 외교 같은 경우는 사실 꼬리만 흔들어서는 반잔의 물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참모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2박 3일 동안 진행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G7 정상회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도 오늘부터 현지에서 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방금 전 전해드렸고요. 내일 후쿠시마 현장에 간다고 하죠. 자, 지난 주말에 대통령 외교 행보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오늘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2박 3일 방일이었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랄까요? 총평 차원에서 좀 들어본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네, 히로시마가 2차 대전 끝내기 전에 1945년 8월 6일 날 핵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에 그렇게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줄 몰랐는데 5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3만 명이 피폭당해 사망하셨고요. 근데 그동안에 거기 위령비가 그 거류민단들이 자치적으로 위령비를 세웠는데 일본인들도 굉장히 그걸 홀대시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우리 국가 지도자가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령비에 가서 참배를 했을 뿐 아니라 거기 지금 생존해 계시고 또 2세들 그런 분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셔가지고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그런 건 정말 아주 잘하신 그 외교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걸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한 명의 사망자가 생겨도 위대한 영웅으로 대접하고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유해가 돌아오면 나가서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국민들의 애국심도 생기고 자발적으로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과 또 해외에 계시지만 우리 동포들인데 지금 비록 일본 국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한국에 대한 사랑과 이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굉장히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장 주목한 부분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공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전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한국 대통령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그 위령비에 참배를 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궁금증도 저는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그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를 하지 않았던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 뚜렷한 이유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었을 의도적으로 것 같기도 배제했다기보다 이게 도쿄에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가셨겠죠. 누군가는. 근데 지방에 있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일부러 거기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은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일본에서 별로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위령비 자체가 우리 거류민단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이 그걸 자기들이 이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공원에다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말에나 겨우 이제 공원에다 들여다 놨는데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한 오부치 총리에는 일본인 총리도 아무도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8월 6일 날 위령제를 하는데 그 뚜렷한 지도자급에서 참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홀대시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 3만 명이나 우리 동포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 원폭으로 그 명단 자체를 제대로 조사하는데 협력을 안 하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함께 참배한 거는 상당히 좀 기념비적인 일인데 성의를 보인 거죠. 그렇지만은 며칠 전에 의회에서 가기에서 거기 그 사망한 사람들 명단 조사할 필요 없다. 아니 그 사망한 분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홀대시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지난번에 서울에 왔을 때 기시다 총리가 제안을 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이번에 같이 두 분이 같이 참배한 거는 상당히 그 성과라고 보이고 예. 기시다 총리께도 감사하긴 한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3만 명이나 거기서 사망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잖아요. 예. 사실 히로시마라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도 갔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그냥 엄청난 외교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로 오라 그래서 간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본이 사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그다음에 위안부에다가 또 강제징용에다 이런 많은 참혹한 일들을 하고 만주에서는 생사람 데려다가 세균 실험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거든요 사실. 근데 전쟁이 끝나는 와중에서 핵폭탄을 맞았다라고 해서 피해자인 척하는 그 코스프레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가기 싫은 걸 갔는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하고 참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왜 그분들이 그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마디 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아까 방금 전에 저희 제작진이 보여준 그 그래픽을 보면 네. 그 기시다 총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그쳤어요. 네. 이번 그 공동 방문에 대해서 공동 참배에 대해서 세계 평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저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그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참배 전후로 기시다 총리가 좀 과거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줬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제한적으로 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전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용어를 이제 원장님께서 쓰셨는데 그래서 많이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게 일종의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네. 말하자면은 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네. 엄청난 의도가 두 정상의 어떤 공동 참배도 활용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예. 특히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히로시마가 기시다의 자기 선거구라고 예, 합니다. 지역구라고 하죠. 지역구.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평화국가고 피해자다. 그러면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기시다를 이제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서울에 와서도 그렇게 그 참담한 생활을 하신 건 사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지칭한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당시에도.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일본의 총리의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총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했고 두 번째는 참담한 통렬한 방송이 아니더라도 반성 또는 그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참 안 됐다 슬픈 일이다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거는 지금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거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예. 거기다 그분들이 그럼 왜 일본에 가서 그렇게 강제 노동에 했냐? 그거를 일본이 끌고 갔기 때문인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결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한 건 좀 과하게 좀 칭찬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기시다는 자기 선거구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에다가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이번에 거뒀다. 예. 거기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음식물까지 대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본은 하나하나의 외교적 행위를 할 때마다 뭔가 그 홍보 효과 이런 걸 다 노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계산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교도 대통령께서 일거수일투족 하실 때 그런 계산 있는 행동을 하셔야 국민들한테 따뜻한 박수를 받는다. 그런데 그냥 기시다가 좋아하는 얘기만 해준다 그래서 한일 관계 좋아진다고 해서 뜨거운 박수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그냥 기시다가 좋으라고, 물론 뭐 같이 참배해 준 거는 고마운 일인데, 그렇지만 너무 그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라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종의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예. 아무튼 기시다의 이번 공동 참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네. 예. 물론 이건 홍 전 원장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외교 당국자나 혹은 뭐 그럼요. 예, 반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기에 나와서 반론을 네. 펼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기시다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총체적으로 보면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번 그 G7 정상회의와 이 네.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이 일련의 모든 이벤트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외교가 저는 참 정말 신통하다라고 할 정도로 신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공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진주만 기습을 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를 침략한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전후에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제는 뭐 독일보다도 더 가까운 아주 혈맹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기시다로서는 미국한테 잘 보이고, 기시다뿐 아니죠. 아베도 마찬가지고 계속 역대 총리들이 미국한테 잘 보여서 삽살개라는 얘기도 듣고 퍼들이라는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충실하게 미국의 세계 전략을 도와주면서 그로 인해서 일본이 가질 수 있는 미국한테 하는 최대의 총애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러는 와중에 미국이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하고도 대화를 하거든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까지 미국한테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사실 G7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1970년대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세계에서 1등에서 7등까지 경제 대국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세계 2등이고 인도가 세계 5등이고 대한민국이 세계 8등이고 브라질이 뭐 한 12등, 13등, 러시아도 한 10등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 10개 나라 보면은 반반이에요. 여기 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사실 7등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결국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마련한 기구거든요. 거기에 일본은 충실하게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그래가지고선 G7만 오라 그런 게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좀 중립적인 인도, 예.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G7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나라들인데 오라 그래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성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땐 기시다가 너무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그러고, 예. 그게 자체가 일본 정부는 자기의 이익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미국한테는 충실하게 하면서도 중국이랑도 대화를 하고 러시아하고도 완전히 적이 되지는 않는 그런 외교를 하는 걸 우리가 약간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예. 결국 문제는 또 한국인데, 우리인데. 네, 네. 지금 이번에 그 한미일 세종상이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은 네. 시간이어서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고요. 그러나 사전에 당국 간의 조율은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3국의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왔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근데 오늘 그 김태우 1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예, 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우 차장이 이 3국의 공조가 새로운 수준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해상연합훈련, 대잠수함 훈련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경보, 정보, 대응 훈련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 새로운 수준,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는 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김 차장께서 저렇게 얘기하셨다면 상당히 아주 온건하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의식했다라고 저한테 느껴지는데, 예. 이미 그 대잠 훈련이라든지 미사일 경보 훈련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말에는 우리 해군이 주도해 가지고서는 그 해상에서의 차단 훈련을 해요. 이거는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차원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3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3국의 군사 훈련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의 관건은 뭐냐면 미사일 방어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주일미군하고 일본군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일 간에 연결을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을 사실상 만드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그거를 거예요? 지금 예. 합의하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MD. 근데 예. 그걸 안 하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며칠 있으면은 6월 초에 샹그릴라 아시아 안보회의라고 싱가포르에서 매년 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 예. 국방장관들끼리 만나요. 거기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되면은 우리의 그 대북 미사일 방어망은 더 튼튼해지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거의 다 완성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빼신 것 같은데 저 정도 선에서만 그냥 답변을 그건 했다.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그건 잘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차원이 뭐냐? 한일 간에 지금 셔틀로 해결한다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자기 때문에 이번에 젤렌스키가 오고 또 미국 내에서 지금 부채 협상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분 내지 5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워싱턴에서 하자 그러는데 워싱턴에 하자는데 7월 달에 빌리우스, 그 리투아니아의 빌리우스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어요. 거기 가시기 전에 워싱턴에 만나든지 아니면 9월 달에는 뉴욕에 유엔 총회가 있어요. 그때 전후해서 하든지 G20 정상회담이 9월에 있고요.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에서 독자적으로 한미일 삼국이 만난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만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의 셔틀 해결을 한미일 간의 셔틀 해결 차원으로 만든다는 게 새로운 차원이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경계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거 분석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한테 지금 이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마이크론 생산량의 10%를 파는데 그걸 중국이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럼 중국의 반도체 부족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워주지 말라고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영국의 언론이 보도한 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미일 간에는 주로 안보 협력만 했는데 이제는 경제 안보 협력을 한다. 신기술 협력을 한다. 이런 게 새로운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김태호 네. 차장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언론에 얘기를 한 거라면 네, 아무튼 강도나 방향성은 이미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반응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태호 차장은 이름은 연내에 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한중일 정상회의라든가 혹은 한중 네. 정상회의를 지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네.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진작에 하려고 그랬죠. 예.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장국입니다. 근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한미일 관계가 너무나 긴밀해지고 반면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멀어지고 아니면 적대적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중에 중국에 대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완화되겠죠. 물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는 이 시진핑 주석이 안 오고 총리가 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니까 이걸 성사시키면 대단한 거죠. 근데 양자든 삼자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거냐? 예. 상당히 어려울 거다. 중국 때문에 왜냐면요. 중국이 그렇게 응할 가능성이 네. 좀 낮아 보인다. 작년이 어떤 해였냐면 한중 수교 30주년이었어요. 저도 뭐 거기에 약간의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 거의 뭐 외교장관끼리만 만나고 했지 별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제일 경계하는 게 사드의 정상 배치인데 정상 배치는 지금 하고 이미 다 완료했고요. 거기다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이 사실상 된다라고 중국이 보고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중국이 이거를 그냥 묵과할 것이냐 저는 모종의 보복을 할 수도 있다. 그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급하게 서두르진 않아도 언젠가는 어떤 보복성 또는 맞대응적인 성격의 조치를 취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우리한테 혜택을 주질 않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이를테면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거 한한령이 있잖아요. 그 해제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는 거죠. 관광객 못 오게 하는 거 계속 못 오게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제 친구들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최근에 만나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엄청난 우리에게 박해를 가할 수도 있다.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를 제재를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데 반도체는 지금 중국도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재는 못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메워 나가고 있고 마이크론에 제재한 것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막 매일같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의 반도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휘청휘청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부장 부분에서 일본에서만 많이 수입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의 핵심 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요소수 같은 요소가 100개 정도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중국 중앙당국에서 한 10개만 골라가지고 10개 한국엔 수출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목소리를 세우려면 그런 공급망부터 수입원을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짧게 네.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말이죠. 네. 지금 박진 장관은 오늘 박진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네. 거기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네. 입장을 밝혔는데 네. 지금 시찰단이 지금 벌써 가 있고 근데 다녀와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민간 전문가도 없고 시료 채취 같은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언론의 동행 취재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짧게 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정말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찰단이 가야지 시찰단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검증단이 되는데 시찰단이거든요. 5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 단장만 이름이 나와 있지 21명이 가는데 20명 명단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시료 채취 없고 채취 못하니까 검증을 못해요. 그다음에 취재단이 안 가요. 그리고 언론 취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우리 그 민간 시찰단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부한테 바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볼멘 목소리를 많이 내는 민간인들을 많이 데려가 가야 그나마 우리 목소리가 가는데 예. 과학적인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 와서도 아마 되게 뭐 큰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까 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홍 전 원장과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